자, 이제 재무관리 쪽을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재무관리가 사실 이제 돈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서는 돈 관리하는 걸 재무관리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돈 관리를 재무관리, 재무관리를 쉽게 얘기해서 돈 관리,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무관리 파트가 제일 까다롭습니다. 우선은 이제 수리적인 부분이 좀 많이 나와요. 예, 그리고 약간 어려운 내용들, 뭐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중에 약간 수학적인 개념들을 좀 이해해야지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아주 깊숙하게 가기보다는 어떤 원리가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 정도 이해하고 그 범위 내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너무 깊숙하게 가면 이제 머리만 아프고, 실제로 뭐 성적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건 뭐 한두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막 여기에 이제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자, 재무관리가 어려운 파트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은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하셔야 되는데, 우선 재무관리가 의미하는 거는 결국 돈관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여러 가지 자금을 어떻게 유입시켜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투자해서 기업의 효율적인 이익을 창출할 거냐, 그와 관련해서 포커스를 맞춘 게 재무관리인 거예요. 재무관리의 목표는 이제 기업의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기업의 자산을, 가치를 극대화시킨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익 극대화 측면은 회계적 관점이거든요. 제가 잘못 들었네. 예. 기업 이익을 목표로 하는 거, 이익 극대화는 회계적 관점이고요. 재무관리는 이익 극대화 측면이 아닙니다. 이익 극대화가 아니에요. 재무관리는 기업이 융통한, 그러니까 빌리거나 아니면 투자받은 돈을 가지고 기업이 투자처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서 큰 이익을 남기느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익보다는 기업의 자산 가치를 증가시킨다는 측점에 포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킨다는 의미인데,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거와 도대체 회계적 이익의 차이는 뭐냐? 회계적 이익은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질 수가 있어.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회계 처리 방식에서는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금 전에 이제 감가상각 관련되는 게 정액법, 정률법, 뭐 내용연수학법, 여러 가지 감가상각법도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구체적인 얘기까지 안 했지만, 회계에서 자산을 평가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재고자산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할 때 뭐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뭐 총평균법,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고자산을 어떻게 자산 가치를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원가, 비용이 더 많이 계상되기도 하고, 아니면 기말 재고 자산가액이 더 많이 계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회계 처리 방식을 달리하면 기업의 단기 순이익이 달라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회계적 이익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손익계산서상의 단기 순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올바른 기업의 어떤 돈의 관리라든지 아니면 돈의 투자 방식에 대해서 정의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재무관리는 결국 유입된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투자를 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느냐 포커스를 맞춘 거니까, 돈의 흐름을 따지는 거예요. 돈의 흐름. 그 돈의 흐름을 따진다는 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투자를 했는데 올해 이제 한 1억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5천만 원씩 3년 동안 이익이 생겨. 3년 동안 현금이 유입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유입액의 가치하고 현재 투자한 가치를 비교를 했을 때, 이 현금이 유입되는 가치가 지금 시점의 가치로 따졌을 때 내가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지금 시점의 가치로 3년 동안 돈이 들어온 요 돈이 지금 시점의 가치하고 따졌을 때 얼마의 이익을 창출하냐. 그러니까 현금 흐름 중에 미래에 발생한 현금의 현재 가치, 이 화폐의 시간 가치까지 고려를 해줍니다. 재무관리는 화폐의 시간 가치까지 고려해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건 미래의 위험까지도 고려하겠다는 거야. 미래의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그런 여러 가지 위험적인 요소라든지 화폐의 시간 가치라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의 이 화폐의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순수하게 기업이 이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판단할 때 재무관리라는 여러 가지 기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재무관리는 단순히 회계적 이익이라는 건 요때 그냥 장부 작성 방법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실제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의 그 흐름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킨다는 측면으로 이 재무관리를 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계적 관점의 이익하고는 다른 거다. 그래서 시간적 화폐 가치와 미래에 대한 리스크까지, 위험 요소까지도 고려해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킨다는 관점에서 재무관리는 목표를 세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재무 관리는 결국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킨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미래 시점의 현금 흐름을 고려해서 그 가치를 현재 시점의 가치로 다시 환산해서 이제 계산을 좀 해줘야 돼. 그래야지 올바른 투자 방법,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투자 대안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라는 개념을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재무관리에서 배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화폐 시간 가치 개념입니다. 네, 그거는 항상 시험에 나왔으니까 여태까지 이번 시험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라는 걸 고려를 해줘야 돼서 뭐 단일 현금에 대한 미래 가치 복리 뭐 이런 걸 계산하는 방식, 뭐 연간 이자율이 있을 때 요때 미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뭐 식도 막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요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할게요. 지금 여기 제가 PPT에는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썼는데 요것만 봐가지고는 의미가 안 들어오니까 요 내용을 제가,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이게 N승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나 이게 미첨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좀 크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것만 봐가지고는 좀 개념이 잘 안 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시 옆에서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거를 제가 지금 칠판에 쓰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여기 뭐 무한등비 수열이 합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는데 이게 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초항이 뭐 무한등비 흡수에서 뭐 초항과 공비 비율을 통해 가지고 뭘 찾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머리만 이거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요런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해서 다 설명할 게 아니라 포인트가 되는 것만 짚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옆에다가 한번 제가 써볼게요. 자, 화폐 시간 가치 개념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이제 은행에다 돈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자라는 걸 주죠. 이자라는 거. 자, 예를 들어 자, X 1년 초에 돈을 얼마를 부으면 이 나중에 미래에 이자와 일정 시점에 만기가 되면 이제 원금까지 이제 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 은행에다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한번 넣는다고 합시다. 100만 원. 자, 100만 원이라는 돈을 현재 넣고 매년 이자가, 자, X 1년 초에요. 자, 100만 원이라는 돈을 넣고 매년 이자가 10% 이자를 줘요. 자, 10% 이자. 자, 2년 동안 돈을 받는다고 하고, 자, 그러면은 X1년 말과 자, X2년 말에 자, 원금 1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돈을 부으면 매년 2년 동안 10% 이자를 받고 2년이 되는 시점에 원금까지 회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걸 가지고 미래 현금 흐름을 한번 보면 1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금 은행에 넣어놓으면 1년 후에 10만 원이 붙죠. 이자가 10%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2년이 됐을 때도 또 10만 원을 받게 되죠. 매년 10만 원씩 10%니까 뭐 연이자율이 10%라고 하면. 그리고 2년이 되는 시점에 원금까지 이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미래의 현금 유입을 보면 1년 후에 10만 원 현금이 유입이 되고 2년이 되는 시점에는 현금 10만 원과 그 다음에 100만 원이라는 현금 유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0만 원의 현금 유입이 발생을 하거든요. 자, 내가 지금 1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1년 후에 100만 원, 2년 후에는 100만 원과 1년 후에 10만 원, 그리고 그 다음 년도에 또 10만 원과 또 1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습니다. 맞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이걸 단위이자라고 해요. 단위이자는 원금에 대해서 매년 연간 이자율만큼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설명하는 거는 복리로 계산할 거예요. 복리는 이렇게 계산이 안 돼요. 복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 첫 해에 원금에 대해서 이자를 주죠. 그러면 10%니까 10만 원을 받아요. 그럼 통장에는 10만 원과 그리고 원금 100만 원도 같이 있겠죠? 그죠? 됐죠? 그래서 첫 해에는 원금에 대한 10% 이자만 받아서 10% 이자에 원금까지 합쳐서 110만 원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원금 100만 원에 또 10만 원까지 해서 총 통장에 지금 110만 원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110만 원의 10% 이자를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만 원을 받습니다. 복리로 계산하면. 그죠? 원금에 이자가 10% 붙고 또 이자에 이자가 붙으니까 이걸 복리이자라 그래. 복리. 그래서 10만 원의 이자가 만 원이 붙으니까 11만 원. 그리고 원금이 또 100만 원이 있죠.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총 2년 후에는
111만 원에 여기 10만 원까지 합쳐서 121만 원이 통장에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금으로 내가 뺏을 수 있는 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걸 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했던 것들을 가지고 자, 100만 원이 1년 후에 10% 이자가 붙으니까 100만 원 곱하기 10% 이자가 들어오죠. 그리고 통장에는 원금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죠? 이걸 다시 정리해 보면 이게 인수분해한다 그러죠? 100만 원이라는 요소를 밖으로 빼내면 1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하고 1 플러스 1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되어 있던 걸 그죠? 처음에 100만 원이라는 돈이 100만 원과 100만 원의 10%인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지금 110만 원이 쌓여 있는데 요걸 10으로 다시 분리해서 써보면 100만 원 그리고 가로 열고 1 플러스 10% 해서 다듬으면 되죠. 요거 계산하면 이제 100만 원에 1.1이 되는 거죠. 1.1을 곱하면 110만 원 딱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자, 하여튼 100만 원하고 1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인수분해를 하면 됐죠? 자, 그리고 요게 이제는 통장에 있는 잔고잖아요. S 1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0만 원에 1 플러스 10% 요게 지금 잔고로 남아있어요. 요게 또 이자를 주잖아요. 요게. 그래서 100만 원 가로 열고 1 플러스 10%에 또 10%의 이자를 주죠. 그러니까 110만 원에 10% 이자를 주니까 11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100만 원에 1 플러스 10%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이게 110만 원인데 여기에 10%의 이자를 주죠. 여기 좀 잔액에 대해서. 그죠? 10% 이자를 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원금이 그대로 100만 원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원금 100만 원과 이자 11만 원. 그럼 요걸 또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을 뽑아낼 수 있죠. 그리고 1 플러스 10%. 이렇게 표현되고, 여기에 요 부분을 또 다시 분리가 되니까 1 플러스 10%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이 정도 인수분해가 되죠? 됐죠? 그러면 이걸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하고 1 플러스 10%의 2승이 되네, 2승. 1 플러스 10%의 2승. 이게 두 번 반복되니까, 요게. 그죠? 그러면 이제 패턴을 알 수 있겠네요. 쭉 보시면, 자, X,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을 알았으니까, X 3년 말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 3년에는 계산해보나마나 원금 100만 원에 요때 요 잔액이 얼마 남아있냐면 1 플러스 10%의 3승만큼이 현재 통장 잔액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면 따따따따 가면은 N년 후에 통장에는 얼마의 잔고가 남아있을까라고 하면 일반화시켜서 표현하면 100만 원에 1 플러스 10%의 이자율이 10%라고 했으니까 N승만큼이 통장 잔고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규칙성을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0만 원 플러스 10%의 N승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걸 다시 변수로 정리를 해볼게요. 변수. 자, 첫 해 내가 투자하는 돌, 요게 지금 현재 시점이잖아요. 지금 시점, X1년 초가 지금 시점이에요. 이걸 현재 시점의 가치를 PV라고 표현합니다. 현재 시점의 현재 관점에서의 돈 100만 원은 지금 내가 당장 쓸 수 있는 현재 가치의 돈은 100만 원이죠. 요걸 100만 원이라는 돈을 PV로 표현할 거예요. 프리젠트 밸류. 현재 시점의 돈의 가치 100만 원. 그죠? 자, PV라고 표현합니다. 변수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100만 원이 1년이 지나면 10%의 이자를 주기 때문에 그때 시점에는 11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까지 해서 계산해 보면. 그죠? 그래서 매년 돈의 가치가 바뀌는데 요 시점의 가치를 변수로 써서 1년 후의 미래 가치를 future value 해가지고 FV1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2년 후의 미래 가치를 FV2로 기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3년 후의 미래 가치는 FV3 이렇게 변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N년 후의 미래 가치는 FVN년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자, 내가 지금 PV만큼의 돈을 넣어놓으면 N년 후에는 얼마가 돼 있을까? 미래 가치를 얼마가 돼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걸 일반화시켜서 식을 표현해 보면 FV N년 후의 미래 가치는 변수로 표현한 거예요. 자, N년 후의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를 요거 지금 100만 원이 여기 변수 PV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요걸 변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현재 내가 넣은 PV 현재 가치에다가
이자율 1 플러스 10%인데 이자율도 변수로 쓸 수 있겠죠? 꼭 10%가 아닐 수 있으니까 i라고 표현하면 돼, i. 변수를 써서 그래서 PV 곱하기 가로 열고 1 플러스 i의 n승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식을 하나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VN은 PV 플러스 1 플러스 i의 n승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게 미래 가치를, 화폐의 미래 가치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미래 가치의 계산하는 식이에요, 이게. 화폐의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식.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 이자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자율에 따라서 이걸 이제 할인율이라고도 하고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이 할인율에 따라서 현재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미래에 어느 돈이 될지를 이 화폐 가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죠? 똑같은 돈이 투자가 돼도 화폐 이 이자율에 따라서 미래의 화폐 가치는 달라진다. 그래서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현재 가치와 그다음에 이자율만 주어지면 n년 후에 미래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다시 변형하면 거꾸로 이렇게도 돼요. n년 후의 미래 가치를 현재 시점의 가치로 다시 환산할 수도 있어. 반대로.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하면 되겠습니까? PV를 남기고 뒤에 있는 이자율 1 플러스 i의 n승을 넘기면 되죠. 그래서 PV, 그죠? 현재 시점의 가치, n년 후의 미래 가치를 이자율로 나누면 1 플러스 i의 n승으로 나누게 되면 현재 시점의 가치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식을 변화한 것 뿐이죠. 그죠? 단순히 FV의 n승은 PV의 가로 열고 1 플러스 i의 n승으로 표현한 거 PV를 남겨놓고 1 플러스 i의 n승을 넘겨서 정리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 미래 가치와 이자율을 주어주면, 그죠? n년 후의 미래 가치와 이자율을 주어주면 그걸 나눠가지고 현재 시점의 가치로 다시 역산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요 식 가지고 현재 시점의 가치까지 두 식이 다 만들어진 거죠. 이게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식은 결국 뭐 그냥 식을 변형한 거니까 결국 하나의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몇 년 후의 미래 가치를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할 수도 있고 현재 시점의 가치를 n년 후의 미래 가치로도 계산할 수가 있다. 뭐만 주어지면 이자율하고 그때 기간만 n년만 주어지면 몇 년 후의 가치인지 뭐 몇 년 5년 후에 미래 가치를 계산해라. 아니면 5년 후의 미래 가치를 현재 시점의 가치로 계산해라.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 더 알아야 될 개념이 자, 요 두 개의 식이 나왔죠. 그죠? 식 두 개가 나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식에서 약간 이제 변형을 또 해볼게요. 변형한다기보다 이런 개념이 좀 들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는, 자, 현재 시점의 가치를 계산할 때, 이제 현재 내 투자한 돈에 따라서 이자율에 따라서 미래의 현금 흐름이 달라져요. 그죠? 내가 현재 지금 PV라는 돈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자율에 따라서 1년 후의 미래가치, 그 다음에 2년 후의 미래가치, 3년 후의 미래가치가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죠? 계속 원금의 이자가 쌓이니까. 그죠? 근데 연금 개념으로 한번 이걸 생각해 볼게요. 연금은 매년 받는 미래 현금 흐름이 일정합니다. 매년 동일한 금액을 받아요. 그러니까 FV1, FV2, FV3 이렇게 쓸 필요 없이 그냥 하나의 변수로 통일해서 쓸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매년 받는 금액이 똑같으니까. 그죠? 매년 미래 현금으로 들어오는 가치가 똑같으니까 그냥 A라고 표현할게요. 그죠? 금액은 모르지만 매년 받는 금액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A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영원히 받는 거야. 이 연금을. 미래의 현금 흐름이 그런 식으로 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나와. 이걸 영구연금이라고 합니다. 영구연금에 대한 현재 가치를 계산해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영구연금에 대한 현재 가치를 계산해라. 이런 거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매년 받는 금액이 동일한데 조금 전에 계산했던 것 중에 현재 가치 계산하는 게 요거 있었잖아요. 요 식. 그죠? 여기 써보면 다시 이쪽에 정리해 써볼게요. PV는 FVN 표현하고 1 플러스 I의 N승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FV 값이 매번 바뀌는 게 아니죠. 미래의 현금 흐름이 똑같으니까 요걸 FVN으로 된 걸 그냥 A로 동일한 금액이니까 그냥 상수처럼 딱 A라고 고정된 값으로 쓸 수가 있어요. 변수값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됐죠? 근데 요게 영원히 무한으로 만약에 영구 현금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때 요 밑에 있는 식이 좀 바뀌어요. 영구 현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라 그러면 1 플러스 I의 N승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R로만 나눠주면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I. R이라고 표현하는, 이거 똑같은 이자율인데, I라고 표현하거나 R로 표현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R로 표현했는데 동일해요. 예, R이나 I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이자율, 할인율을 의미해요. 할인율. 그래서 이 할인율로 매년 받는 연금을 나눠주면 현재 시점의 가치로 나와요. 이게 유도하는 방식이 있어요. 뭐 식을 근데 유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영원히 이렇게 연구연금을 받게 되면 그 가치를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했을 때 연구연금의 가치를 분자로 하고 매년 받는 미래 현금 흐름을 그걸 할인율 I로 나눠주면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을 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예? 자, 조금 전에 원래 미래 현금 흐름은 FV, N으로 표현한 걸 1 플러스 I의 N승으로 나눠주면 현재 시점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었는데 이때 연구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FB 값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A라고 표현한 거고요. 1 플러스 I의 N승이 아니라 그냥 I로 나눠주면 현재 시점의 가치로 계산하더라. 근데 이걸 유도하려면 뭐 무한급수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여러 가지 뭐 무한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뭐 계산하고 하면 유도가 됩니다. 근데 뭐 그걸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I로 할인율로 A를 나눠주면 이 현재 시점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문제가 주식 평가와 관련된 문제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주식의 평가와 연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 연금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는 미리 넣어놨던 돈에 대해서 이제 매년 그걸 나눠서 연금 형태로 쭉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도 그렇죠. 그래서 그 받는 금액이 매년 10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100만 원 쭉 이렇게 나열돼서 영원히 받을 거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근데 주식도 똑같아. 내가 주식을 지금 얼마에 사면 그 주식을 통해서 매년 받는 배당금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배당금. 그죠? 그래서 배당금을 기초로 주식의 가치, 현재 시점의 가치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매년 받는 배당금이 똑같다고 하면 그때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이 조금 전에 시긴 썼던 걸 가지고 말만 살짝 바꾼 거지. 결국은 연금을 받는 거나 배당금을 받는 거나 뭐 배당금도 연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을 통해 가지고 매년 일정한 배당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도 연금 받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받는 배당금을 연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매년 받는 배당금을 A라고 하고, 그죠? 할인율만 주어져 있으면 이 할인율로 배당금을 나눠주면 그게 현재 시점의 주식의 가치를 대변하는 거다. 그래서 주식의 가치를 판단을 할 때 주식을 통해서 매년 받는 배당금이 결정이 되면 할인율에 의해서 지금 주식을 사면 어느 정도 가격에 사는 게 합리적이냐. 그래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요 연구연금의 현가 계산하는 요 식을 활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매년 받는 배당금이 딱 A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씩 증가할 수도 있어. 첫 해는 배당금을 1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10%씩 더 주는 거야, 배당금이. 첫 해는 100만 원, 그 다음에는 110만 원, 그 다음에 121만 원. 이런 식으로 배당금이 일정 금액씩 G%만큼 계속 증가할 수도 있죠. 더 주는 거야. 예. 그죠? 그래서 요만큼 증가하는 거, 배당금을 조금씩 더 주는 거, 요 비율을 성장률이라고 해요. 성장률. 응? 배당금을 더 주는 걸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규칙적으로 주는 거죠. 불규칙적으로 주면 식으로 유도해낼 수가 없으니까 규칙적으로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를 받다가 그 다음에 받는 비율이 일정 비율만큼 그 비율을 G라고 표현하면 요 G가 성장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률이 주어져 있을 때는 요때는 현가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달라. 그러니까 배당금이 매년 일정 비율만큼 증가하는데 그 비율을 G라고 하면 이런 성장하는 배당금을 받을 때는 이 주식의 가치를 판단할 때 똑같은데 요 식에서 자 매년 받는 배당금 A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증가한다 그랬죠. 그러면 A라는 기준에서 G만큼을 곱해서 이렇게 증가할 텐데 요 배당금 A에다가 할인율 I로 나누고 나서 성장률 있죠. 조금 전에 요 G 값을 요 할인율에서 G 비율, 성장률을 빼가지고 요 비율로 A를 나누면 그때 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가치 평가 모형엔 두 가지가 있는데 항상 성장 모형하고 무성장 모형이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무성장 모형으로 표현했을 때 주식을 매장 받는 배당금이 동일하다. 그러면 무성장 모형으로 I라는 이자율로 할인율로 이 배당금을 나눠주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요. 배당금이 일정 부분 증가하는데 그게 성장 모형이에요. 항상 성장 모형에서 주식의 가치는 I-G로 해서 뺀 다음에
요걸 가지고 A를 나눠주게 되면 그 주식은 지금 가치로 얼마일까? PV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성장 모형, 무성장 모형에서 주식의 가치 평가할 때 I로 A를 나눈 것과 I-G에서 A를 나누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총 4개의 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무성장 모형에서는 PV의 가치를 계산할 때 I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성장 모형에서는 I-G로 A를 나눠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미래가치, 화폐 미래가치 계산할 때 FVN은 PV 가로 열고 1 플러스 I의 N승. 그리고 요 식을 변형을 해서 현재 시점의 가치를 계산하려면, 그죠? FVN을 1 플러스 I의 N승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요 식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요 식. 지금 하나, 요거 1번. 2번, 3번, 4번. 뭐 3, 4번씩은 사실 하나씩 가지고 두 개를 뭐 왔다 갔다 해서 다시 좀 변형만 시킨 거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알아두셔야지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요 관련해서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거 한번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자, 금년 초에 5,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A 기업의 배당은 매년 영원히 5%로 일정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우선 금년 초에 5,000원을 줬어요. 자, X1년 초에 5,000원을 미리 받아놨고, 한번 받았어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모형에서는 항상 그 말일자에만 받았죠. 예. 초에 받는 건 생각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년 말에만 쭉 받았는데, 그죠? 초에는 받은 게 없었죠. 그래서 매년 말에 받아가지고 요때 받은 금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한번 계산해가지고 주식의 가치를 평가했는데, 지금은 미리 받아놓은 5,000원도 있네요. 그죠? 근데 요건 지금 우선 배제하고, 자, 그래서 매년 받는 배당금을 D0로 표현한 겁니다. 그죠? 매년 받는 배당금을 D0. 결국 이게 A죠.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걸로 따지면. 배당금이 A인데, 일정 부분씩 계속 더 받아. 얼마씩? 예, 성장률만큼 더 받는 거죠. 조금씩 더. 그게 이제 제가 G라고 표현했죠. 성장률 G%인데 여기서는 몇 프로로 해놨습니까? 그게 5%죠. 5%. 예, 성장률이. 그죠? 그리고 요구 수익률이 10%일 경우, 이게 이제 할인율이에요. 할인율 이자율을 요구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10%일 경우 이 주식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라. 그러면 이제 요거 좀 전에 식만 알고 있으면, 예, 주식의 현재 가치, PV. 자, PV는 항상 성장 모형에서 PV 값 계산할 때, 자, A 값은, 자, 여기 매년 받는 배당금이 5,000원을 받고, 그 다음에 5,000원씩 해서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여기서부터 5,000원 받고 5,000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받았어, 벌써. 그죠? 여기서 5,000원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또 5,000원씩 증가하는데, 어쨌든 요거는 좀 이따 또 고려를 해줘야 돼. 자, 우선은 얘를 배제시키고, 요 뒤에서 발생하는 것부터만 따지면, 자, 매년 받는 배당금이 5,000원씩 동일하죠. 근데 그 중에 이제 5%씩 증가하는 거예요. 자, 5,000원이란 금액을 받고, 자, 할인율 I가 몇 프로입니까? 10%죠, 10%. 할인율 I가 10%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할인율이 5%야. 그래서 조금 전에 식으로 표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위에 매년 받는 배당금을 A라고 표현하고, 할인율을 I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을 의미해요. 10%. 그 다음에 성장률 G로 빼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G가 5%잖아요. 그래서 10% 마이너스 G. 결국 5%로 5,000원을 나눠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5만원 나옵니다. 5만원. 5만원 10만원이죠. 죄송해요. 10만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했을 때 가치가 여기가 10만원이 나와요. 자,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했을 때. 그거는 요 1년 말, X 1년 말부터 쭉 받는 돈의 가치는 10만원인데, 지금 또 5만원을 미리 받아놓은 것까지 있잖아요. 요거까지 같이 고려해줘야 돼요. 그래서 10만 5천원이 되는 거예요. 10만 5천원. 요게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 중에서도 실수한 게 뭐냐면, 요 처음에 받은 5천원을 고려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3번을 많이 찍었어요. 3번. 예, 근데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자, 이제는, 제가 원래 이제 나머지 다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목이 아프다 보니까 잠깐 끊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내용은 좀 남긴 했는데, 여러분들, 특강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들, 제 욕심에 비해서
설명할 내용이 많아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이미 이게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 화폐 가치에 대한 시간 가치 계산하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걸 통해서 이 투자안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도 사실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거기는 좀 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좀 생뚱맞게 나온 게 이 채권의 듀레이션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공기업 시험에서는 재무관리 파트에서 이게 자주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듀레이션까지 낼 만큼 좀 까다롭게 냈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사실 폭탄 문제죠. 그냥 뭐 틀리라고 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맞추시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제 요거는 한번 풀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공부하시면서 알아둬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나중에 정리를 하시고 간단하게만 이거 개념적인 거 얘기 드리면 뭐 PPT 자료에는 이제는 해설이 달려 있죠. 자, 그리고 객관식 문제집에도 요 내용에 대한 해설은 달려 있는데 이 채권의 듀레이션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걸 판단하는 이유가 이 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 이자율이 바뀌면 사채의 가치가 계속 변동이 돼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채를 사놨는데 금리가 변동이 되면 사채가 가치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금리 변동에 따라서 이 투자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고 금리가 내려갔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고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전략에 대한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듀레이션이라는 값을 통해서 미래의 위험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이 사채의 가치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 게 더 합리적인지를 분석할 때 이런 수치나 데이터를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선택을 하고 미래에 대한 위험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수치값들이 필요한데 이런 듀레이션도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릴 게 기출문제도 다 풀어주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에서 거기까지는 가긴 좀 어렵고요. 자, 요 투자안에 대한 경제성 평가 관련해서만 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이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를 할 때,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에는 이제 한 5가지 정도의 투자안 평가 방법들이 있어요.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투자안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하는 방법도 있고, 화폐의 시간 가치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안에 대한 경제성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서 투자안에 대한 경제성 평가 방법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얼마를 투자했을 때 미래 현금흐름이 얼마가 발생하는데 그게 합리적인 투자안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투입한 돈보다 거기에서 얻는 이익의 크기가 커야 되겠죠. 자, 그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회수기간법, 그다음에 회계적 이익률법, 그다음에 순현재가치법, 그다음에 내부수익률법, 그다음에 수익성지수법,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자, 그래서 요 5가지 방법 중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은 회수기간법하고 회계적 이익률법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과 그다음에 수익성지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 설명 좀 드려볼게요. 이런 겁니다. 자, 투자안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한다는 건 결국 내가 투자해서 투자 대비 얻는 이익의 크기를 가지고 이게 합리적인 투자 대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투자안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내가 1억이라는 돈을 넣었어요. 예. 지금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억. 예, 투자를 했을 때. 자, 그걸 통해서 매년 이익이 생기겠죠. 돈이 들어오겠죠. 현금 유입이 발생할 겁니다. 1억이라는 유출이 발생했을 때 매년 말에 돈이 들어와요. 자, 돈이 들어옵니다. 자, 1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자, 1년 후에 5천만 원. 2년 후에 또 5천만 원. 3년에 걸쳐서 5천만 원씩 현금이 유입됐다고 봅시다. 자, 당연히 지금 면목가액으로 봤을 땐 1억 들어온 것보다, 그죠? 1억 나간 것보다 매년 받는 돈이 5천만 원씩 3년 동안 1억 5천이 들어오니까 괜찮은 투자안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회계적 이익률, 이 회수기간법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A안이라는 투자안이 있고, 자, B안이 있습니다. B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요. 자, 한번 또 예를 들어보죠. 자, 1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더니
첫 해에 1억이 들어오고요. 자, 두 번째 해는 X 2년 말에는 자, 2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해 3년 말에 4천만 원이 들어와요. 자, 이럴 수도 있죠. 자, 이 회수기간법은 면목가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자, 여기를 4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으로 해야겠습니다. 자, 2천만 원으로 할게요. 자, 면목가액으로 했을 때 A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억이 나갔다가 3년에 걸쳐서 1억 5천이 들어오죠. 그리고 B안 같은 경우에는 1억을 투자했는데 첫 해,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하면 총 1억 4천이 들어옵니다. 자, 당연히 여러분들 보면 전체 총액으로 봤을 때는 A안이 B안보다는 더 많은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A안이 더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회수기간법에서는 그게 아니고 회수한, 그러니까 원금, 내가 투자하는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빠를수록 좋은 투자안이라고 판단하는 게 회수기간법이에요. 그래서 회수기간법으로 A안과 B안을 평가를 하면 A안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3년에 걸쳐서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원금을 회수하는 데까지는 몇 년 걸렸어요? 자, 2년 걸렸죠? 그래서 A안은 2년이라는 기간이 회수기간법에서의 기간이 되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1년 말에 1억이 다 회수가 됐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1억 4천밖에 안 되지만 1년 이내에 원금이 회수됐으니까 이게 1년밖에 안 걸렸어요. 회수기간이. 그래서 B안이 더 좋은 대안으로 선택이 됩니다. 이게 회수기간법에 의해서 투자안을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은 거 됐죠? 자, 근데 회수기간법이 갖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C안 한번 해볼게요. C안. 자, 근데 면목가액으로 비교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말한 것처럼 자, 지금 1억 4천이 들어왔고 이건 1억 5천이 들어왔으니까 좀 더 긴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의 현금으로 봤을 때는 원래 A안이 더 유리한데 이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C안 같은 것도 하나 보면 이런 거죠. 자, 1억 원이 들어갔는데 X1년 말에 2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X2년 말에도 2천만 원이 들어와요. X3년 말에도 2천만 원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20년 동안 계속 2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C안 같은 경우는 회수하는 데 걸리는 2천만 원씩 하면 5년이 걸리죠. 회수기간법에 의하면. 근데 그 이후에도 15년 동안 더 돈이 들어오니까 전체적인 면목가치로 봤을 때는 C안이 제일 좋은 대안이란 말이죠. 근데 이 회수기간법이 갖고 있는 단점은 이 회수기간이 짧은 기간만 따지다 보니까 그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투자 방법, 평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그런 또 단점도 있어요. 그리고 회계적 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회계적으로 투자한 돈 대비 거기서 얻는 당기순이익의 크기를 비율로 나눠가지고 회계적 이익률법을 탔기 때문에 미래 현금 흐름의 가치를 면목가치로만 판단을 해요. 면목가치. 그러니까 시간 화폐 가치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단순히 면목가액을 내가 투자 대비 얻는 이익의 크기로 나눠서 계산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 순현재가치법이 중요해요. 순현재가치법 같은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자, 순현재가치법은 이렇게 계산을 해요. 자, 한번 자, 조금 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써보죠. 자, X1년 초에 자, 1억이 투입이 됐어요. 돈이 나갔고 자, X1년 말에 5천만 원의 돈이 들어왔죠. 자, 5천만 원. X2년 말에 똑같이 5천만 원. 그리고 X3년 말에 5천만 원의 돈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B안을 해보죠. B안. 자, X1년 초에 똑같이 1억 원이 투입이 되고요. 요건 5년에 걸쳐서 돈이 들어옵니다. 자, X1년 말, X2년 말, X3년 말, X4년 말, 한 번 더 가죠. X5년 말까지. 자, 그래서 3천만 원씩 들어오는 걸로 하죠. 자, 3천만 원씩. 자, 이거는 뭐 3년에 걸쳐서 5천만 원이 들어오고, 이거는 이제 1억 5천이 들어오고요. 이거는 B안 같은 경우에는 5년에 걸쳐서 1억 5천이 들어오죠. 자, 면목가액으로 따지면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죠. 근데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게 되면
A안이 더 좋은 투자안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자, 순현재가치법은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런 거예요. CI라고 표현한 거는 캐시 인풋이야. 그러니까 현금의 유입액을 의미하고 CO는 캐시 아웃이니까 현금의 유출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금의 유입, 미래 현금 흐름의 유입액과 미래 현금 흐름의 유출액, 그걸 비교를 해서 요거 중에 이제 유입액이 유출액보다 더 많으면 당연히 0보다 큰 값이 나올 테니까, 그죠? 그러면 0보다 큰 투자안 중에 금액이 최대한 큰 투자안에 투자하는 게 이 순현재가치법에서 그 투자안을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유입액의 가치와 유출액, 근데 단순히 면목가액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산해? PV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I라는, K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이자율이죠, 할인율. 그래서 1 플러스 I의 N승, 이 T라고 쓴 게 N승은,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의 현금 유입액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계산한 다음에 그걸 다 합친 거야. 그러니까 현재 현금 유입액, 미래 현금 유입액의 가치를 현재 시점의 가치로 다 계산한 다음에 시그마 붙였잖아. 합산하고 현금 유출액도 현재 시점의 가치로 다 환산한 다음에 다 합친 거야. 그래서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 합산한 것과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합산해가지고 뺐는데 유입액의 현재 가치 합이 유출액의 현재 가치 합보다 크다면 그러면 괜찮은 투자안이라고 평가하는 게 순현재가치법이라는 거죠. 순현재가치법. 그래서 미래 시점의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환산을 하면 당연히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면목가액의 5,000원의 금액은 지금 시점의 가치로 하면 좀 더 낮아질 겁니다. 그죠? 이걸 계산을 해보면 더 낮게 나올 거예요. 뭐 할인율, 조금 전에 제가 식을 썼을 때 PV의 값은, 현재 시점의 가치는 N년 후의 가치에 따라서 이게 N승으로 나누기 때문에 더 미래가 될수록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면 더 작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1 플러스 할인율의 N승으로 하고 미래 시점의 미래 그 현금 유입액의 가치를 이렇게 해서 나눠주면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5천만 원의 가치를 만약에 할인율 10%로 한다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 계산을 정확하게 지금 할 수는 없지만 4,900만 원 나오고 2년 후에 미래 가치를 똑같이 할인율 10%를 하면 두 번을 나눠줘야 되니까, 그죠? 2승이잖아요. 그죠? 1 플러스 10%에 2승이니까 뭐 예를 들어 4,800만 원이 나오고 3년 후에 5천만 원의 가치를 현재 시점의 가치를 계산하면 뭐 4,700만 원이 나오고 딱 이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당연히. 예, 근데 그러면 미래 시점의 가치 중에 그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환산을 하면 당연히 그 금액보다 면목가액보다는 작은 금액이 나와요.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당연히 가까울수록 할인되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5천만 원의 근사한 값이 나오지만 멀어질수록 더 할인율이 커지죠. N승만큼 할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더 작은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의미를 안다면 A안하고 B안을 NPV법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이 A안 같은 경우는 1차 년도를 기준으로, 그죠? X1년 초를 기초로 3년 내에 다 돈이 들어오죠. 5천만 원, 1억 5천이라는 돈이. 그리고 B안 같은 경우는 5년에 걸쳐서 3천만 원, 3천만 원씩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NPV 값을 계산해 보면요. A안의 NPV, 예, 순현재가치법에 의해서 계산한 안은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는 3년에 걸쳐서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그마 붙이고 이거 이제 1 플러스 뭐 할인율이 10%라 그러면 10%. 지금 I라고 표현했고요. N년 동안 매년 들어오는 현금 흐름의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FVN이죠. 1차 년도 거, 2차 년도 거, 3차 년도 거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유입액의 가치에서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데 지금 유출액은 이 현재 시점에 1억 나가고 말고는 미래 시점에는 나간 게 없죠. 그러니까 요 1억이 그냥 바로 현재 가치가 돼요. 유출액의 현재 가치 1억. 자,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풀었으면 이렇게 되죠. X 1년 초에 1억이 나가고 X 1년 말부터 3년 동안 5천만 원씩 들어오니까 A안의 순현재 가치를 계산을 하면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는 1억 원으로 딱 지금 현재 시점에 나가는 거 말고는 없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유입액의 현재 가치는 첫 해 거 요거 먼저 계산을 하면 1 플러스 할인율을 그냥 10%라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넣는 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니까. 자, 10%고 1차 년도는 N 1승이죠, 1승. 그러니까 1 플러스 10%의 1승이니까 그냥 없는 걸로 보면 됩니다. 1이니까. 그리고 5천만 원, 위에는 유입액이 5천만 원이죠. 그리고 2차 년도에는 1 플러스 10%의 2승 이렇게 되죠. 그리고 5천만 원. 그리고 1 플러스 10%의 3승
5천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억 원 이렇게 빼줘가지고 A의 NPV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A 안에. 됐죠? 그럼 B안 같은 경우도 같은 방식이에요. 자, B안도 또 풀어 써보면 여기 밑에다 쓸게요. 예. NPV 값, B안에 대한 값도 자 이렇게 풀어서 쓰면 현금 유의계획의 현재 가치는 이것도 10% 할인율로 하죠. 1 플러스 10%의 1승 3천만 원 들어오죠. 플러스 유의계획의 현재 가치 다 더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시그마 붙인 겁니다. 여기. 자, 1 플러스 10%의 2승 3천만 원 그리고 1 플러스 10%에 이렇게 해서 계속 들어가겠죠. 그래서 5년까지 더해주겠죠. 2년도, 3년도, 4년도 마지막 해에 1 플러스 10%에 요 5차년도 됐을 때 5차년도에 3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인데 요걸 5승으로 나누면 되겠죠. 5승. 그죠? 1 플러스 10%의 5승. 그래서 총 5개 현금 유의백의 가치를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을 하고 요것도 1억 원이라는 돈이 이제는 유출이 됐죠. 현재 시점에.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NPV 값이 최소한 0보다 커야지 좋은 투자안이 되는 겁니다. 좋은 투자안이 되고 계산해보나 마나 이게 A안이 더 좋게 나와요. 왜냐면 A안 같은 경우에는 유출액의 시점부터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할수록 멀어질수록 더 크게 할인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작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1억 원 지출하고 5년 동안 3천만 원씩 들어오는 게 더 할인율이 크게 적용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NPV 값을 계산을 해보면 A안이 더 크게 나옵니다. B안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투자안이 더 좋은지 투자안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 이런 NPV법 그리고 뒤에서 이제 IRR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내용을 정리해보면 순현재가치법은 현금 유입액의 현재가치에서 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 각각 합친 것들을 뺐을 때 0보다 좋으면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투자처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만약에 이제 독립전 투자이다라고 하면 0보다 큰 값을 투자하고 배타적 투자안이라 그러면 무조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안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 A안을 선택하는 방법 이런 걸 얘는 순현재가치법이라고 합니다. 자, 내부 수익률법이나 수익성지수법도 지금 설명드렸던 개념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사실 요런 문제 중에 이제 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재무관리 쪽에서는 나오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뭐 폭탄 문제 한두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런 문제까지 다 맞추기는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놓으시고, 어차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100점 만점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나올 수 있는 문제 위주로 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을 정리를 하시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그죠? 뭐 60점 이상은 당연히 맞아야 될 거고, 뭐 70점이나 80점 정도 점수를 획득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으로 해서 오늘 특강을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경영학 쪽에서는 사실 내용들이 쉽지만 중간중간에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그런 식으로 아주 어렵거나 경제학보다는 훨씬 좀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 갖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충분히 획득하실 수 있으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경영학을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2차 시험에도 한 2과목 정도가 또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원래 3시간에 끝냈어야 되는데 욕심에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